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쌤과 함께하는 뻔뻔한 역사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조선의 대관계 및 일본이 쳐들어온 7년간의 전쟁 임진왜란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고 바로 다른 오랑캐 여진족이 쳐들어오는 이른바 후금과의 전쟁 과정인 호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진왜란은 일본과의 외교관계가 실패한 것이라면 이 호란 발생은 여진족과의 외교관계 실패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호란 발생 전의 상황은 어떻게 됐느냐? 바로 광해군의 중립 외교 추진으로 평화적 관계를 유지했다라고 하는데, 이 중립 외교가 무엇이냐? 자, 이렇게 한번 판서를 해볼게요. 자, 중립 외교란 명과는 사대 관계, 명과는 사대 관계, 그리고 후금, 이제 새롭게 대두된 후금 후금과는 평화 관계를 유지하는 게 바로 중립 외교였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원래 광해군은 끼고 싶지 않았다니까. 명나라와 여진족, 즉 후금과의 전쟁인데 명나라에서 우리 조선을 임진왜란 때 도와줬으니 너네는 당연히 우리를 도와줘야 돼라고 해서 발생했던 당시의 사상이 뭐였냐면, 자, 이렇게 하고 써볼게요. 제조지은이었어요. 지난 임진왜란에 영향할 때 잠깐 언급하긴 했는데, 이 제조지은이란 게 뭐냐면 명을 숭상하는, 명나라를 숭상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명나라의 도움으로 우리 조선이 다시 나라를 지켜냈다라고 말하는 건데, 일종의 명나라에 대한 일종의 부채의식이에요. 부채의식. 즉 빚적인 의식이 있다라는 건데, 이것도 잘못된 게, 솔직히 전쟁, 명나라가 도와줘서 조금 지원을 받은 건 있지만 우리나라의 의병과 수군, 이름 없는 사람들, 이른바 백성들이 열심히 해서 이긴 전쟁이잖아요. 근데 당시 왕, 선조를 비롯한 양반 사대부들은 그런 것들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명나라가 오로지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라가 유지된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바로 요 제조 지은 사상 때문에 광해군이 이제 파병도 했는데, 이 중립외교에서도 조금 말할 게 있는 게, 이 중립외교는 이른바 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 우리는 명나라를 부모, 즉 상국으로 모시는 유교 국가권 안에 들어있는 국가인데, 명나라에서 파병을 요청하면 우리는 거부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좋아, 그럼 명나라에서 파병을 요청하니까 우리 군대, 조선의 군대는 파병을 한다. 그리고 후금, 즉 너희한테 우리가 파병해서 가는 거지만 너네와 싸울 의사가 없어 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후금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방금 말했듯이 명과 후금과의 전쟁인데 왜 너네가 오냐, 너네는 올 필요 없어 라고 말을 했음에도 우리 조선 입장에서는 명나라가 부모의 나라고 이른바 상국이기 때문에 이 명과 후금의 전쟁에 안 낄래야 안 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방금 말했듯이 또 제조지은 이런 명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 중립외교라는 거는 조금 판을 조금 잘못된 설정이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학계에서도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찌됐건 광해군은 이 중립외교를 실정하면서 나름대로 밸런스를 맞추려고 했지만 결국엔 인조반정으로 인해, 즉 광해군은 소수의 측근들만 데리고 정치를 했어요. 거기다가 전쟁 이후에 뭔가 개혁을 하려고도 노력을 했지만 궁궐 짓고 거기다가 일종의 무속 신앙에 좀 빠지다 보니 이 소수의 측근과 정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좀 대국적으로 정치를 하지 못했어. 거기다 유교 국가에서 엄마를 폐위하고 인목 대비 계모지만, 자신보다 거의 9살이 어린 엄마지만 그래도 엄마잖아. 근데 엄마를 폐위하고 이복 동생 영창대군을 증살, 즉 더위에 죽였다 이 말이에요. 이런 좀 폐륜적인 행동으로 인해 결국 1623년 인조반정으로 인해서 몰락을 하고, 이 새롭게 광해군을 몰아내고 새롭게 대두한 이 인조와 서인 정권은 친명배금, 명나라는 친하게 지내고 금나라는 조금 배척한다 라는 요 기본 개념으로 외교 정책을 하면서 결국 호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호란이 발생한 것도 두 단계로 나뉘게 되는데, 먼저 발생한 게 바로 정묘호란이에요. 1627년이 정묘년이었는데 정묘년에 일어난 호란인데, 자, 우리는 항상 외적이 쳐들어오면 어디에 짱 박히죠? 몽골 때도 그랬고, 맞아요. 강화도에 짱 박히는데, 일단 전쟁 초창기 때는 바로 강화도로 피난을 갔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계속 말했죠.
고려시대부터 말했듯이 유목민족, 즉 여진이건 거란이건 몽골이건 우리나라에 쳐들어올 때 우리나라가 타켓이 아니라니까. 이 유목민족들은 우리나라가 타켓이 아니라 중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배후에 우리 조선이 있으니까 불안한 거야. 왜? 명나라건 중국 대륙과 우리가 짝짝꿍해서 2대1로 치지 않을까. 그래서 중국 대륙을 정벌하는 데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는 동시에 후방, 배후를 안정시킬 목적으로 쳐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목민족은 중국, 청나라는 당시엔 명나라 때리는 게 주된 목적인데 우리나라에 너무 급속히 들어오면 안 되니까 일단 어느 정도로 관계를 맺어놓고 형제 관계를 체결하고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면에 쳐들어온 것도 왜 그러냐면 여기 써놨죠. 가도에 주둔한 모문용에 대한 지원을 빌민데 이 모문용 이게 국제 사기꾼이야. 원래는 이 요동을 지키는 사령관이었는데 청나라한테 개박살 나자 어디로 가느냐? 지금의 가도, 이른바 평안북도에 있는 이 일종의 좀 큰 섬으로 짱 박혀요. 그래서 청나라가 명나라 치러 갈 때 슬그머니 나와가지고 청나라 뒤치기 하고 청나라가 병력을 돌려 모문용 때리려고 하면 이 가도에 짱 박히니까 청나라 입장에서 너무 골치가 아픈 거야. 그래서 청나라 입장에서는 이 조선에게 요구를 해요. 야, 저 모문용 처리해라. 안 그러면 우리 관계 좀 서운해질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인조는 이 모문용을 처리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아까 국제사기꾼이라 그랬잖아. 명나라 조정에 인조를 내가 너 인조에게 너 내가 명나라에 임명장 받게 해줄게. 그러니 내가 있는 곳에 식량을 지원해줘. 그러면 내가 너 도와줄게. 라는 일종의 개소리를 시전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얼마나 개소리였냐면 모문영은 이미 명나라에서 영향력이 없었다니까. 이게 국제사회권 명나라 조정에서도 버린 카드인데 인조가 얼마나 근시안적이었냐면 이런 것도 확인하지 않은 채 모문영의 이 새치 혓바닥에 놀아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이 모문영은 나중에 비참하게 죽음을 이제 맞이하고 개박살 나는데 어찌됐건 처음 일어난 1627년에 일어났던 정묘호란은 이 모문영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우리랑 정말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바로 1636년 병자년에 일어난 병자호란인데, 자, 이제 이 정묘호란 때는 여진족을 통합했던 후금을 세웠던 누르하치 시대였어요. 근데 이 누르하치가 명나라를 공격하다가 대포에 맞아가지고 죽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그 후계 왕위를 누가 있냐라고 하다가 즉 누르하치의 여덟 번째 아들인 홍타이지, 바로 홍타이시라는 애가 팔람 홍타이지라는 애가 결국에 경쟁자들을 다 제키고 청태종으로 2대 황제로 등극하는데 나라 이름도 바꿨어. 후금에서 청으로. 맑은 청. 그리고 아버지와 나는 생각이 다르다. 저 조선 새끼들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먼저 조선부터 박살내고 가야 된다라고 해서 아버지 때 맺었던 이 형제 관계를 군신 관계로 요구해요. 야, 이제 명나라랑 단절하고 우리랑 친하게 지내자. 그러자 우리나라는 저 어디 오랑캐 새끼가 지금 우리 갑질을 하려고 그래. 절대 그럴 수 없어. 야, 맞짱 뜨는 거야라고 하면서 청태종이 보낸 사신의 목을 베서 돌려보내. 야, 들어올 테면 들어와봐. 이러면서 결국에 우리는 남한산성으로 짱 박히려고 했던 게 아니라 원래는 강화도로 짱 박히려고 했는데 이미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이 있다고 청태종은 이미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맨날 강화도로 짱 박힐 줄 알았지. 이번엔 강화도로 안 돼. 라고 하면서 정광석화와도 같은 속도로 북쪽 지역을 다 때려 부수는데 문제는 뭐였냐? 우리나라의 전통 방어는 산성, 이북 지역의 산성에서 짱 박히다가 남도, 이 하삼도 근거지를 기반으로 한 병사들을 모여서 싸우는 건데 이미 청나라는 알고 있었다니까. 또 유목민족이잖아. 기병이 세죠. 그래서 천리를 달릴 수 있는 말을 이미 준비했고, 그리고 그 말을 다룰 수 있는 우수한 기병, 그리고 우리나라 사정에 능통한 지휘관을 임명해서 이른바 참수작전이라는 걸 실시를 해요. 그래서 이 병자호란을 일으키는데 결과적으로 조선을 굴복시켜 청나라의 대륙 진출에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는 동시에 후방 안정화, 이 조선이 뒤에서 호작질 못하게 하려고 쳐들어온 게 병자호란이었다. 그래서 강화도로 가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를 하고 제일 그나마 근접한 방어 지역이 남한산성이다 보니 남한산성이 짱 박혔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뭐냐? 청나라는 유목민족이죠. 그러니까 식량 보급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깊숙이 들어왔어. 거기다가 우리나라 풍토랑 지네들이 살고 있는 이 요동 벌판의 풍토가 다르잖아. 그래서 이미 청나라는 밀고 들어왔지만 역병이 걸렸다고. 상황이 별로 안 좋았어. 그런데 일부러 허장성세, 우리 지금 소고기 때려 먹고 있다. 겨울이었거든. 11월에서 12월 요 사이에 잘 먹고 있고 오히려 식량을 보내주는 척하면서 우리 세다. 그러니까 니네 성각 잘해야 된다. 이런 허장성세 기만수를 냈는데 우린 그 역병 걸린지도 모르고 아 쟤네 식량 많네. 거기다 공포탄까지 싸대네. 아 이거 큰일 났다. 항복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길가민가 하다가 결국에
군신 관계를 체결해요. 그리고 명과의 사대 관계를 단절하는 동시에 다음 차기 왕세자 넘버 2죠. 소현세자를 비롯한 정부의 상류층 자제, 고위 자제들의 아들과 동생, 조카들을 인질로 보내는 이 맹약, 지금의 롯데월드 있는 데서 3배 구고두,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박는 이 행위를 하면서 항복을 하자 결국 청나라도 좋아, 이제 너네는 명나라의 따까리가 아니라 우리 따까리야 라고 하면서 철수를 했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청나라의 신하국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호란, 병자 호란의 영향이 어땠냐면 지금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의 변화가 돼. 이른바 이제 명나라 중심의 국제 질서에서 청나라 중심의 국제 질서가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정통 중화 명나라는 사라지니까 우리가 그 중화를 계승한 소중화 사상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찐이다, 우리가 중화 사상을 계승자다 라는 사고를 가지게 되었고, 더 심각한 문제는 요 피로인이에요. 이른바 납치된 사람. 당연히 임진왜란 때도 납치됐는데 호란 때도 납치됐겠지. 왜? 끌고 가서 노예로 써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남자는 예전에는 남성 중심 사니까 그래도 좀 덜한데, 여러분 환향녀라는 말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돌아올 환, 고향 향, 여자 여잔데 여자들이 끌려갔잖아. 그럼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을 당할 거잖아. 근데 목숨 걸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니까. 그럼 정부에서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고 케어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욕했다니까. 너네들은 정절을 잃은 사람이다. 너네들은 이상한 애들이다. 그래서 우리 흔히 문학 작품에 아주 좀 비하하는 용어로 환양년 요런 단어들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 당시 얼마나 인조 정권이 무능했는지를, 왜? 이 피로인에 대해서 몸값을 어느 정도 적정선을 하고 국가로서 그런 케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조는 비참하게 죽고, 그 소현세자와의 그 알력 다툼이 있었는데, 왜냐? 아까 소현세자 끌려갔다 그랬잖아. 근데 청나라에서 소현세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얘는 나름의 센스도 있고 뭔가 변화하려고 했는데 이 인조는 선조랑 똑같은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광해군처럼 그냥 권력에 나의 정적으로만 보니까 소현세자와 굉장히 갈등이 생겼고, 7년 동안이나 그 타지에 가서 인질 생활하다가 돌아왔으면 따뜻하게 맞이해주면 되는데 나의 권력을 뺏으러 놈, 제 뒤에는 청나라가 있으니까 내 권력을 뺏지 않을까, 이런 뭔가 피해망상에 젖으면서 아들과의 거리가 멀어졌고, 아들뿐만 아니라 며느리, 거기다 손자들까지 아주 줄줄이 죽여가면서 아주 부자 사이의 관계가 파탄이 났다. 그리고 나서 뒤를 이은 둘째 아들 복림대군, 같이 소현세자의 동생인 복림대군이 뒤를 이으면서 17대 임금 효종이 되는데, 이 효종이 실시했던 정책은 뭐냐? 바로 북벌 정책이에요. 흔히 이른바 흔히 교과서엔 북벌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운동이란 건 뭔가 3.1운동이나 독립운동처럼 했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었다고. 실상은 그냥 왕권 강화용이야. 왜? 생각해봐. 왕이 신하들이나 청나라 그 오랑캐 본 앞에서 대가리 박았다니까. 그리고 항복했다니까. 그럼 왕의 위신이 어떻게 되겠어? 완전 땅바닥에 떨어졌겠지. 그래서 효종 때 뭔가 왕권 강화용으로 이 양반 사대부들한테도, 야 너네도 뭔가 책임 있잖아.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네 나를 그 서포트 해줘 라고 보여주기 식의 일환이었다고. 그래서 효종 때 북벌을 준비하면서 실시도 했고, 그리고 숙종 초기에 북벌론이 제기가 돼요. 왜? 세계사 시간에 청나라 파트 하면 배우겠지만 요 숙종 초창기에 1684년 요때가 되면 청나라에서 3번의 난이 일어나. 강희제 때. 근데 이게 이뤄질 수가 없는 게, 강희, 옹정, 권룡, 청나라의 130년 동안 최고 전성기인데 우리나라가 이 전성기에 기본 병력이 100만을 끌어들은 저 중국 애들을 어떻게 상대하겠냐고. 그러니 실질적으로는 뭔가 진짜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왕권을 강화하면서 양반 사대부들의 지지를 받으려는 정책의 일환이었다라고 해서 북벌 정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나타난 게 뭐냐면 바로 북학 운동이에요. 선생님 다시 써볼게요. 북학 운동. 자, 북학 운동인데 이건 뭐냐? 북벌은 나중에 하고, 일단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먼저 적을 알아야 우리가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청나라에 보내는 사신을 연행사라고 한다 그랬죠. 조천사라고 불러달라고 했지만 조선에서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연행사를 중심으로 청과의 경제 문화적 교류를 통해서 발달된 청의 문물을 수용해 일단 준비를 한 다음에 나중에 공격하자라는 거예요. 즉 이 북학운동은 아예 청나라를 상고로 모시고 받들자가 아니라 먼저 청나라의 문물을 수용하고 우리가 선진 문물을 습득해서 발전한 다음에 저 오랑캐 시끼들을 때리자라는 게 이 북학운동자들의 기본적인 마인드였다. 그래서 이 북학운동을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우리 근현대사 배울 때 개화사상으로 계승되면서 전개가 된다는 점을 미리 말해 둘게요. 자, 이 호란의 일련의 단계를 보면 광해군의 중리배교 정책을 실시했어.
그러나 인조 반정으로 광해군이 몰락하고 인조가 집권했는데 이 인조와 서인 정권은 광해군과는 반대를 외치면서 친명배금 정책, 이 친명배금 정책을 하다가 결국에 첫 번째 정묘호란이 일어났고 그 뒤에 후금의 청타이지가 나라 이름도 바꾸면서 군신 요구를 요구했으나 이걸 거절하면서 결국에 터진 게 병자호란. 그리고 우리가 선생님 아까도 말했듯이 지금의 롯데월드가 있는 삼전도, 서울시 송파구에 있었던 삼전도에서 항복을 하면서 이른바 성하해맹, 성하해맹, 성 아래에서 맺은 약속, 이 정축 화약을 체결하면서 우리는 이제 청나라의 신하국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요 도표 일련의 순서를 잘 보면은 시험 문제로 자주 나오니까 잘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양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 국제 정세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우리는 명나라 손절했죠. 우리 명나라 결국 망한단 말이야. 그래서 1634년에 결국 망해서 우리는 청나라의 관계와 중요하게 매깁니다. 그래서 명거에 하던 거를 청나라와 하면서 4대 관계를 수립했고 아까도 말했던 청나라의 사절단을 보내는 연행사를 파견하면서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는 바로 조선통신사, 이 조선통신사 파견을 통해서 외교를 보내면서 문물을 교류하고 우리는 일본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그리고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조선 군왕의 임명서를 받아서 에도 막부의 안정을 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의 세계관도 변화하는데 이제 청나라를 통해서 유럽, 마테오리치 이런 이탈리아의 선교사들이 오면서 서양의 문물을 전달하는 동시에 우리나라까지 오니까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조금 벗어나려고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국학 연구, 나라의 연구를 국가 중심의 연구를 합니다. 왜? 우리는 이때까지 한족이 세운 명나라와의 관계를 통해서 명나라가 대중화, 우리가 소중화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명나라는 청나라에서 멸망했잖아. 그래서 그 중화를 이어나가는 건 우리밖에 없다라고 해서 소중화 사상이 발달하게 되고요. 우리의 역사와 국토에 관한 관심 자극, 그래서 국학, 이른바 신토부리와 일련의 같은, 똑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유사한 국학이 발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소중화 사상이 대두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지도를 보면, 즉 조선 한성을 기점으로 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건 연행사의 행로예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일본을 향한 통신사인데, 이렇게 북쪽으로 연행사, 남쪽으로 조선 통신사들을 보냈다. 이게 양란 이후의 국제 정세와 사신단의 모습이었어요. 자, 선생님이 저번에 말했던 사신단 이름 있다고 그랬죠. 자,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사신단 명칭이라고 선생님이 정리하면, 자, 고려와 송의 관계는 뭐냐? 국신사야. 자, 그리고 조선과 명의 관계를 조천사, 하늘의 왕조인 명나라의 사신을 보낸다. 자, 그런데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대두돼서 청나라에서도 똑같이 조천사라고 해달라고 했지만 우리가 끝까지 이건 인정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자존심 싸움을 해서 그냥 연행사, 청나라의 수도 영경에 보내는 사신이라고 해서 연행사라고 한다 그랬죠. 그리고 조선과 일본, 외라고 할게요. 외와 사신을 보내는 거는 조선 통신사. 요렇게 각각의 사절단의 명칭을 통해서 당시 나라와 나라의 사이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도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확인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영토 문제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다음 시간에 분당 정치할 때 숙종 파트할 때도 배우겠지만 요 간도 지역이 문제가 돼요. 왜 간도 지역이 문제가 되느냐? 자, 여기 보면 우리나라 영토가 있죠. 사군 육진으로 개척해서 넣은 땅인데 요 사이, 요동과 요 두만강 사이의 땅을 사이간자를 써 섬처럼 돼 있다고 해서 간도라 불렸어요. 청과 국경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두만강 건너 만주 지역에 조선인 위주로 용토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왜?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살기 힘드니까 그냥 넘어가서 간도에서 살면서 간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꽤 많이 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는 요 간도까지는 우리나라 땅이다 라고 주장했지만 청나라 입장에서 요 만주 벌판에서 진해 여진족이 발흥했기 때문에 금봉 지역으로 생겼어요. 왜? 진해 만주족의 조상이 태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함부로 돌아다닐 수 없다. 여기는 신성시해야 되는 지역인데 왜 자꾸 니네 조선인들이 오느냐? 그러면서 왜 니네 땅이라고 요구하느냐? 라고 하면서 갈등이 생기자 1712년 숙종 때 각각 조사를 해요. 청나라 사신과 우리나라 사신이 각각 여기 조사를 해보자라고 해서 옛날부터 숭화강 지류, 송화강 지류부터 요 사이의 땅, 간도, 토문강을 기점으로 하는 건 우리 조선의 땅이었다 라고 하는 게 우리 조선의 입장이었고, 청나라 입장에서 무슨 소리야,
토만강과 두만강은 다른 거다. 우리 토문강이란 송화강 지류 하류인 거고 니네 두만강은 여기인데 그러므로 두만강까지가 니네 세종 때 사군 육지 개천하면서 얻은 땅이니까 요 간도는 우리 거다라고 한 건데 우리는 반대로 아까도 말했지 두만강과 토문강은 다른 게 아니다. 요 두만강의 지류를 따라서 토문강 니네 한자로 표현하면 이 두만강이 토문강도 되기 때문에 우리 땅이다 라고 확인을 하면서 결국 우리나라의 논리력 굉장히 좋죠. 서희 때부터 그걸로 인해서 만든 비석이 백두산 정계비예요. 이 백두산 정계비를 건립하면서 이른바 국경선을 확정하는 거야. 즉 이제 우리나라의 영토는 간도를 포함한 토문강 일대까지다라고 한 게 요 백두산 정계비를 세움으로써 우리나라 땅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1909년 일본이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뺏은 을사늑약 이후에 일본 애들은 요 만주 벌판에 철도길을 깔기 위해서 중국에게 간도 땅을 주는 대신에 철도를 확보를 얻으려고 결국에 간도 협약을 맺으면서 우리의 소중한 영토인 간도를 불법적으로 넘겨줬어요. 그래서 이 을사늑약이 지금 불법적인 조약이라고 인정됐죠. 그래서 요 간도도 문제가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고 또 중국은 요 간도를 줄 생각이 없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가 통일되면 요 문제로도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백두산 정계비 표시를 할 때 양국 국경을 서쪽으로 남욱강, 동쪽으로는 토문강으로 확정을 해서 이 간도가 우리나라 땅이 된 것이다. 언제? 조선 숙종 때입니다. 자, 그리고 일본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땅, 지금도 항상 문제되고 있죠. 바로 독도. 그리고 이 독도를 우리나라 땅으로 알렸던 사람이 바로 안용복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부 출신이에요, 그냥. 그런데 평민 신분으로 일본 에도 막부에 본인이 일본 에도 막부에 그냥 쳐들어가서 독도가 우리 건데 왜 자꾸 니네 찝적대는 거야? 더 이상 에도 막부 너희 우리나라 땅에 찝적대지 마. 라고 확언을 받고 돌아왔는데 이거 칭찬해 줄 일이잖아. 그런데 조정에서는 왜 평민이 깝죽대고 난리야? 이거 관리사칭죄네. 너 불법을 한 거야. 라고 하면서 안용복을 굉장히 탄압했다 그래요. 그리고 실제 일본에서도 이 우산도, 독도저, 그리고 울릉도 이거는 조선의 것이다. 1781년이 되면은 태정관 지령이라는 일본에서 굉장히 높은 관직, 태정관이라는 관리가 태정관 지령을 말로 해요. 야, 이 국도, 이 영토에서 울릉도와 우산도는 우리랑 관계없는 땅이다. 그거 조선 땅이니까. 즉, 대마도와 요 오키섬, 요 일대만 우리가 잘 관리하면 된다. 괜히 울릉도와 독도 찝적대지 마라잉. 이거 조선 거야. 라고 말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들어. 우리나라 1905년 이후에 자꾸 일본이 요 독도까지 지네 땅이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 상황인데 왜 그러냐면 여기가 어류도 풍부한 데다가 그 기름을 대체할 수 있는 하일데브리트인가 하이브리드 있죠. 뭐 그런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굉장히 그 중요한 자원이 독도 밑에 많이 매장이 돼 있다고 해서 일본이 자꾸 지네 땅이라고 요구하는데 어림도 없죠. 독도는 누구 땅? 맞습니다. 독도는 한국 땅입니다. 그래서 이 안용복이라는 사람이 독도를 우리 땅으로 하려고 열심히 어필했다라는 것까지 해서 우리는 병자론에 이어서 양란 이후 국제 정세와 영토 문제까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바로 우리가 영토 문제와 대외관계를 했고 이제 붕당 정치, 우리 저번에 사림할 때도 배웠던 것처럼 사림이 권력을 장악했죠. 서원과 향양으로. 그리고 나서 동인, 서인, 그리고 북인, 남인, 그리고 노론, 소론, 그리고 시파, 벽파 이렇게 나뉘는 붕당의 정치 전개와 영조와 정조의 탕평 정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는 이쌤과 함께하는 뻔뻔한 역사 수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